2022년 4월 7일 새벽 5시 40분이었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앞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40살 안팎의 남자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쪽 손에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명함에는 단 한 줄, 강혁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누군가가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코가 2번 휘어진 사람을 찾아주세요. 김유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남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는 신분증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름은 도병식, 1982년생 40살. 직업란에는 선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더 기묘한 것은 따로 있었다. 도병식이 쓰러져 있던 공중전화 부스 바닥에는 작은 손바닥 그림 하나가 빨간 매직으로 그려져 있었다. 손바닥 한가운데에는 영문자로 KM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3개월이라고 쓰여 있었다. 같은 시각 마포구 합정동의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최상층 강혁탐정사무소라는 황금빛 간판이 새벽 어스름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강의 새벽 안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980년생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내고 경정계급으로 사직한 그는 이제 민간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185cm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누가 봐도 형사 출신이라기보다는 은퇴한 권투 선수에 가까웠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탐정님, 이해나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1998년생,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훤칠한 키에 둥근 뿔테 안경,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새벽 6시인데도 그녀의 옷차림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애나 씨, 이렇게 일찍 무슨 일입니까? 인천 중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새벽 5시 40분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 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손에 우리 사무소 명함을 쥐고 있었답니다. 명함 뒷면에 의뢰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고요. 이해나는 태블릿을 펼쳐 사진을 보여주었다. 강혁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코가 2번 휘어진 사람이라. 네, 그리고 김유미라는 이름. 도병식 씨는 지금 인천길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식은 아직 없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외상은 없고 단순 실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공중전화 부스 바닥에 손바닥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가운데 KM, 그러니까 영문자로 KM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 3개월이라고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었다. 애나 씨, 차 준비해 주세요. 인천으로 갑시다. 송 박사님도 함께요. 네, 이미 지하 주차장에 마이바흐 대기시켰고 송 박사님도 10분 안에 합류하실 거예요. 강혁은 짧게 웃었다. 늘 그랬다. 그가 사건의 윤곽을 머릿속에 그리기도 전에 이해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오전 7시 20분 인천길병원 응급실. 도병식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송태풍 박사가 환자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강 탐정, 이거 좀 이상한데요. 약물에 의한 실신 같아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혈액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을 먹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것도 양 조절을 정확히 한 사람의 솜씨예요. 죽지는 않을 만큼, 그러나 한동안 깨어나지 못할 만큼 강혁은 천천히 도병식의 손을 살폈다. 손바닥은 거칠고 두꺼웠다. 오랫동안 바다실을 한 사람의 손이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에는 오래된 흉터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애나 씨, 도병식 씨의 신원을 확인해 주세요. 가족관계, 최근 행적, 그리고 김유미라는 사람과의 관계까지요. 네, 이미 조회 중이에요. 형님께서도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형은 종종 강혁의 사건에 도움을 주곤 했다. 형, 혀가 도병식이 그 사람 말이야. 우리 쪽에서 한 1년 전부터 살펴보던 사람이다. 왜요? 인신매매 브로커 의심 선상에 올라 있었어. 정확히는 동남아 쪽에서 한국으로 여성들을 데려오는 루트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입건은 못했지만 우리 쪽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형, 김유미라는 이름은요. 잠깐, 그건 좀 더 찾아봐야겠다. 그런데 혀가 한 가지 더. 어제 저녁에 인천항으로 베트남에서 화물선이 한 척 들어왔어. 정상 입항이긴 한데 그 배에서 신원이 확인 안 된 여성 2명이 내렸다는 첩보가 있다. 지금 인천세관에서 자체 조사 중이야. 고마워, 형. 전화를 끄는 강혁은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사 시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사건들이 있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사건,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의 거래 품목이 되어버리는 사건, 후자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이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었다. 애나 씨, 송 박사님, 네, 이번 사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명함 뒷면에 적힌 3개월이라는 글자가 마음에 걸려요. 도병식 씨가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습니다. 오전 11시 사무소 회의실, 이애나가 모니터에 자료를 띄웠다. 도병식 1982년생, 충청남도 보령 출신, 2005년부터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했고 2015년부터는 화물선 선원으로 전환했어요. 결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가족은 모친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과 인천을 3번 왕복했어요. 3번이라. 네. 그리고 김유미라는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2022년 1월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한 명이 떴어요. 한국 이름 김유미, 본명 응우엔 티미, 2000년생, 22살이에요. 결혼 비자로 들어왔고 신랑 측 주소는 충청남도 보령으로 등록돼 있어요. 보령, 도병식의 고향이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신랑 이름이 도병식이 아니에요. 신랑은 도병식의 형인 도병국 1978년생이에요. 형이 있었군요. 네. 도병국은 보령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달 전인 2022년 2월부터 김유미 씨의 행방이 묘연해요. 거주지 신고도 그대로고 외국인 등록증도 살아있는데 본인의 휴대전화는 2022년 2월 11일부터 꺼져 있어요.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결혼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여성이 2달 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 여성의 시동생인 도병식은 그 사이 베트남을 3번이나 다녀왔다. 그리고 오늘 새벽 도병식은 인천항 공중전화 부스에서 약물에 취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손에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명함과 함께 김유미를 살려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애나 씨, 보령으로 갑시다. 도병국이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네, 헬기로 가시겠어요? 보령까지 차로는 2시간 40분, 헬기로는 50분이에요. 헬기로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오후 1시 50분,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근처의 작은 횟집, 보령 횟집. 가게는 영업 중이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45살가량의 남자가 강혁 일행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는 170 정도, 마른 체격, 그러나 어깨가 단단해 보였다. 도병국이었다. 누구신데요?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새벽에 인천항에서 동생분이 쓰러졌습니다. 도병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으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병식이가 쓰러져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중전화 부스에서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깨어나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인 김유미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병국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걔는 도망갔어요. 2달 전에. 결혼 비자로 들어와서 1달 만에 도망갔습니다. 베트남 여자들이 다 그래요. 위장 결혼해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일자리 잡으면 도망가요. 저도 사기당한 거죠. 신고는 하셨나요?
신고한들 뭐합니까? 외국인이 도망가면 잡지도 못해요. 이해나가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사장님,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김유미 씨가 도망가신 게 2022년 2월 11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사장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도병국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은 가게에 있었지요. 항상 가게에 있어요. 저는. 가게에 손님은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그게 몇 달 전인데 강혁은 도병국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것. 도병국의 오른손 손등에는 오래되지 않은 흉터가 하나 있었다.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손톱 밑에는 미세하게 검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장님, 가게 안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왜요? 영장 가져오셨어요. 저희는 탐정입니다. 영장이 없죠. 다만 동생분께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남기셨어요. 김유미 씨를 살려달라고요. 도망갔다가 아니라 살려달라고요. 사장님, 동생분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도병국은 한참 동안 강혁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가주세요. 더 할 얘기 없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사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 16년을 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처음 만나는 사람의 손을 보고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사장님 손을 봤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오후 4시 사무소로 돌아오는 헬기안. 강혁은 줄곧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탐정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애나 씨. 공중전화 부스 바닥에 그려진 손바닥 그림이요. KM, 그리고 3개월. 도병식 씨가 직접 그렸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일부러 그려놓은 것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손바닥 모양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송금이군요. 네, 송금. 손바닥의 운명. 그리고 KM은 김유미의 이니셜이에요. 한글로 김유미라면 KYM이 자연스러운데 그냥 KM이라고만 적혀 있다는 건요. 본명, 응우엔 팀이 그 사람의 이니셜이군요. 응우엔의 이니셜은 영문 표기로 N이지만 한국식 발음으로 K라면 맞아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글자.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개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가? 애나 씨, 도병식 씨가 깨어났는지 인천길병원에 확인해 주세요. 이해나가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탐정님. 도병식 씨가 1시간 전에 의식을 회복했다가 15분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단 한마디만 했대요. 뭐라고요? 사거리 송금쟁이요.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거리 송금쟁이. 강혁의 눈빛이 빛났다. 사거리 송금쟁이. 애나 씨 보령 대천항 사거리에 송금 보는 점집이 있는지 검색해 주세요. 이해나가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있어요. 나일 점성술원, 대천항 사거리의 송쪽으로 150m. 운영자는 마혜순, 1963년생 59살이에요. 등록된 영업 분야는 송금과 사주풀이고요. 나일이라. 강혁은 옅게 웃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토빈의 손금에 등장하는 손금쟁이의 이름이 마담 조조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나일의 이집트 손금쟁이라고 소개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골랐다는 뜻이었다. 애나 씨, 헬기 보령 쪽으로 다시 돌립시다. 이미 조종사한테 말씀드렸어요. 20분 후 도착이에요. 오후 5시 20분 대천항 사거리. 나일 점성술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사거리 모퉁이 2층 건물 옥상에 어색하게 달려 있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붉은 천으로 휘장을 두른 작은 점집이 나타났다. 손바닥 그림이 그려진 액자들이 벽에 여러 개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안쪽 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마혜순이었다. 5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표정에 깊은 그늘이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흰 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다. 손님이세요. 송금 보러 오셨어요. 마혜순 씨 맞으십니까?
마혜수는 강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혁과 이해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마혜수는 안쪽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작은 탁자 위에 따뜻한 보리차가 이미 두 잔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강혁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마혜순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혜순의 손에도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손가락이 살짝 굽어 있었다. 한때 가혹한 노동을 했던 사람의 손이었다. 마혜순 씨, 새벽에 인천항 공중전화 부스에 그림을 그리신 분이 혹시 본인이십니까? 마혜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렸어요. 도병식 씨가 인천항 가는 길에 저한테 들렀거든요. 어제 저녁 7시쯤이었어요. 김유미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인천 가서 한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병식 씨 본인은 아니었고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병식이 한동안 못 일어날 거니까 너도 입 닫고 있으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도병식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어서 새벽에 인천항으로 가서 공중전화 부스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왔습니다. 누가 도병식 씨를 발견하면 그 그림을 보고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강역 탐정사무소의 명함을 도병식 씨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강 탐정님을 봤어요. 사라진 사람들 찾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디다 적어놨었거든요. 도병식 씨한테 일이 잘못되면 이 사람한테 가라고 명함을 직접 만들어서 줬어요. 마혜순 씨, 김유미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혜순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보령 외곽에 폐쇄된 양식장이 하나 있어요. 도병국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3년 전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 양식장 옆에 컨테이너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 김유미 씨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장에는 김유미 씨 말고도 베트남에서 들어온 여자가 2명 더 있어요. 어제 저녁 화물선에서 내린 2명입니다. 강혁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다. 마혜순 씨,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마혜순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2001년에. 저도 베트남에서 결혼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도병국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3년을 그 컨테이너에서 살았습니다. 도망쳤어요. 2004년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손금쟁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언젠가는 갚아주려고요. 그런데 도병식 씨는 형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부터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꾸 송금을 보러 왔어요. 김유미 씨 일은 도병식 씨가 형을 막으려다가 들킨 거예요. 이해나의 안경 너머로 미세한 떨림이 스쳐갔다. 마혜순 씨 3개월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그 컨테이너에 갇혀 있는 기간이에요. 평균 3개월. 그 안에 다른 곳으로 팔려가요. 김유미 씨는 2022년 2월 11일에 갇혔어요.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거의 2달이 다 됐어요. 곧 다른 곳으로 옮겨질 거예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애나 씨, 형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요. 오후 7시 40분, 보령시 외곽에 폐쇄된 양식장.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강혁 일행은 양식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갈대밭에 마이바흐를 세워두고 양식장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이해나가 드론을 띄워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로 송출하고 있었다. 탐정님, 양식장 안에 컨테이너 2개가 보여요. 그리고 양식장 입구에는 남자가 2명 서 있고 컨테이너 옆에 1명이 더 있어요. 총 3명입니다. 그중 1명은 도병국이에요. 형은요? 강민혁 차장님께서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2분과 경찰 특공대 한 팀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도착 예상 시간은 50분 후예요. 50분이라. 강혁은 천천히 갈대밭에서 일어섰다. 애나 씨, 컨테이너 자물쇠 사양 확인할 수 있어요? 드론으로 줌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해나가 빠르게 드론을 조작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컨테이너의 자물쇠가 선명하게 보였다. 일반 산업용 자물쇠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로 1분 안에 열 수 있어요. 송 박사님, 무인 드론으로 양식장 입구 쪽에 연막탄을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신호만 주시면요. 애나 씨, 저는 갈대밭을 따라 양식장 뒤편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컨테이너까지 좁은 통로가 있어요. 송 박사님은 제 신호에 맞춰서 연막탄을 떨어뜨려 주시고 애나 씨는 그 사이에 컨테이너 자물쇠를 풀어 주십시오.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네, 탐정님. 저보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탐정님. 다만 한 가지만요. 네, 저도 똑같이 약속해 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요, 탐정님이 그 컨테이너 앞에서 다치는 것보다 50분 후에 형님께서 도착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혁은 잠시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였다. 강혁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애나 씨, 약속할게요. 다만 50분 안에 김유미 씨와 다른 두 분이 어디로 옮겨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시죠. 저녁 8시 1분 양식장. 송태풍 박사가 무인 드론으로 양식장 입구에 연막탄을 정확히 떨어뜨렸다. 흰 연기가 순식간에 양식장 입구를 뒤덮었다. 입구를 지키던 두 명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연막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그 사이에 강혁은 갈대밭을 따라 양식장 뒤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가 가진 능력 중 하나,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양식장의 뒤편에는 어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그는 그 통로를 따라 컨테이너 옆까지 단숨에 다가갔다. 이에 나는 강혁이 통로를 빠져나오자마자 컨테이너 자물쇠 앞에 도착했다.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특수 공구로 자물쇠는 45초 만에 풀렸다. 그녀는 컨테이너 문을 살며시 열었다. 안에는 3명의 여성이 있었다. 한 명은 의식이 흐릿했고 2명은 떨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김유미였다. 의무엔 팀이 22살.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몸은 야위어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이에나가 떨리는 손으로 김유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양식장 안쪽에서 도병국이 뛰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짧은 칼이 들려 있었다. 이 새끼들 뭐야? 강혁은 컨테이너 앞에 서서 도병국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도병국 씨, 이쯤에서 멈추세요. 닥쳐. 도병국이 칼을 들고 강혁을 향해 돌진했다. 강혁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다. 무술 유단자인 그에게 도병국 같은 사람의 어설픈 공격은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는 도병국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누르며 무릎을 꿇렸다. 도병국 씨, 동생분께서 보낸 의뢰입니다. 김유미 씨를 살려달라고요. 동생분께서는 형님을 막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희가 대신 지키러 왔습니다. 도병국은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저녁 8시 42분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들과 경찰 특공대가 양식장에 도착했다. 도병국과 그의 일행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김유미를 포함한 3명의 여성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음 날 새벽 2시 인천길병원, 도병식이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의 머리맡에 강혁과 이에나가 앉아 있었다. 강 탐정님, 네, 도병식 씨. 김유미 씨, 무사합니다. 도병식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형이 그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준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거의 부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형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혜순 씨한테 가셨군요. 네, 마혜순 누님은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님께서 저한테 강 탐정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형을 막을 수 없게 되면 강 탐정님을 찾아가라고요. 어제 저녁에 형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강제로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마시게 했고 저는 정신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인천항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누님이 주신 명함을 손에 꼭 쥐었던 거예요. 강혁은 가만히 도병식의 손을 잡았다. 도병식 씨, 잘하셨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세 사람의 목숨을 살렸어요, 형은요. 형은 어떻게 됩니까?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도병식 씨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병식은 한참 동안 강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2022년 4월 12일 오후 5시 강혁과 이해나는 마포구 합정동의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대교 위를 지나고 있었다. 이해나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한강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탐정님, 네, 애나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어제 양식장에서요. 도병국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제 신조였는데 어제는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애나 씨, 저도 어제 무서웠습니다. 탐정님이요. 네. 도병국이 칼을 들고 저한테 달려들었을 때 제가 무서웠던 건 저 자신이 아니었어요. 제 뒤에 애나 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계셨거든요. 만약 제가 그 칼을 못 막았다면 그 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그 한 가지였어요. 이해나는 가만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애나 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혜순 씨한테 송금 한번 보러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병식 씨 면회 갈 때 보령에 들러서요. 송금이요, 네. 저는 형사 시절의 미신 같은 건 일절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혜순 씨를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송금이라는 게요. 어쩌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의 흔적을 읽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이 무엇을 견뎠고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이해나는 잠시 침묵하다 가만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탐정님. 다만 한 가지 조건이요. 네, 마혜순 어머님이 제 송금을 보시면서 코가 2번 휘어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든 코를 좋아하거든요. 강혁은 짧게 웃었다. 그리고 가만히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다. 늘 그랬다. 그가 말하려는 그 한마디는 늘 입속에서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나 한강대교 위로 떨어지는 4월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작게 입을 열었다. 애나 씨, 네, 컨테이너 앞에서 김유미 씨 손을 잡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4년 전부터 애나 씨의 그 손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부검실에서 김밥을 드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손,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떨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 손이요. 답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다만 마혜순 씨가 제 송금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나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안경 너머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다. 탐정님, 저는요, 4년 전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4년 전 첫날에도요. 강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애나 씨. 이애나는 다시 안경을 끼고 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만 탐정님, 사무소에서는 계속 탐정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송 박사님과 정희 언니 앞에서는요. 그리고 저혈당 예방용 김밥은 앞으로 2개씩 챙길게요. 강혁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한강의 4월 햇살이 마이바흐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2022년 5월 15일 보령, 마혜순의 점성술원에는 새 간판이 걸렸다. 나일 점성술원이라는 옛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쉼터 안내소라는 글자가 함께 적혀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마혜수는 매일 오전에는 송금을 받고
오후에는 베트남에서 온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왔다. 도병식은 형의 일을 자백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공로로 형사처벌은 면제받았다. 그는 보령 횟집을 정리하고 마해순의 안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김유미는 베트남으로 돌아갈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천천히 고민하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마해순이 그리고 도병식이 있었다. 도병국은 인신매매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혁은 그의 재판이 끝난 날 짧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동생분께서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형님이 다시 사람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4월의 어느 오후 강혁과 이해나는 마해순의 점성술원에 함께 들렀다. 마해순은 두 사람의 손을 차례로 들여다보며 가만히 웃었다. 두 분 손금이 똑같이 생겼네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그런데 만나는 자리가 똑같아요. 이런 손금은 처음 봐요. 강혁은 짧게 웃었다. 마해순 씨,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해순은 두 사람의 손바닥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다. 여기에요, 한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는 자리, 그리고 잃을 뻔한 사람을 지키는 자리. 두 분 손은요,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나는 가만히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마해순 어머님, 그 송금은 미신이 아니라 약속인 것 같아요. 마해순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